네, 시청자 여러분, 설아, 반갑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 뵀는데 제가 또 설아를 했네요. 아니, 나도 내가 순간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뭐지, 아차 싶었습니다. 네. 자, 방송 2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 자막 지금 보시면은 뭐가 좀 새롭게 바뀌었죠.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시도지사 이 후보들의 이 윤곽이 좀 잡혀져 가지고요. 자막을 살짝 좀 바꿨습니다. 많이 이렇게 윤곽이 잡힌 곳들 위주로 이렇게 좀 잡았고요. 일단 무소속 후보들도 아무래도 이분들도 후보들인데 소개 안 해드리면은 좀 아닌 거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그 예비 후보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 위주로 지금 하단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할 게 많긴 합니다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윤곽이 어느 정도 다 정해졌죠. 이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경선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경기도지사 경선만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끝나면은 이제 시도지사 이 경선은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경기도지사가 좀 이제 늦게 시작을 해서 그렇지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충북도지사도 예, 얼마 전에 월요일에 결과가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지금 지금 충북도지사랑 지금 경기도지사를 제외하면은 예, 어느 정도 다 끝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국민의힘도. 그래가지고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이 체제로 지금 전략공천을 이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단 자막 보시면은 이제 제주도지사 지금 그 후보들 나가고 있었는데 예, 지금부터 이제 재보궐선거 예비 후보들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 자막이 많이 비어 있을 겁니다. 네. 그죠.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전략공천으로 이제 딱 이렇게 잡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계속 이 자막이 바뀔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아마 자막을 좀 못 바꾼, 그런 재보궐선거 지금 그 지역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방송에서 제가 고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여러분 그 공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공천 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공천 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경선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전략공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둘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여러 이제 예비 후보들이 이제 당에 그 후보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뒤에 이제 이 당원들이나 이제 위에 있는 권리당원, 책임당원 이런 사람 들의 의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여론조사 같은 걸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선택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이나 이 지역 이 주민들 또는 국민들의 이 선택으로 후보를 이렇게 선택을 받는 예, 그 과정을 이제 뜻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본선거 이전에 이 예비선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뭐 예비 선거, 그 경선이 예비 선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당내 후보가 많으면은 또 무슨 예비 경선, 본 경선 또 이런 식으로 또 가죠. 예. 아무래도 이 예비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들이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적합한, 당이 이렇게 봤을 때 적합한 후보들이 너무 많아.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 후보들을 좀, 본경선에 올라갈 후보들 좀 솎아내자. 그걸 우리가 하지 말고 이 당원이나 다른 그 주민들에게 맡기자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예비 경선이고요. 거기서 또 컷오프가 되면은 이제 본 경선으로 컷오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남은 이제 후보들이 이제 본 경선으로 진출하는 거죠. 또 보면 아시겠지만은 본경선에서 또 과반 이상 득표를 못하면 또 무슨 결선 또 진행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은 이 본경선에서 50% 이상, 그러니까 당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그 선택을 과반 이상 받지 못하면은요, 상위 어쨌든 과반은 받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이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1등하고 2등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1등과 2등 후보만을 이제 추려가지고 따로 이제 이 두 후보 중에 누구를 우리 당의 후보로 추대를 할 거냐, 예, 그거를 이제 정하는 그 과정이 이제 결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본 선거에서 쓰는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그 방식하고 비슷한 방식인데, 예, 실제로 프랑스 대선에서 그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이 헌법상 결선 투표가 좀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선에서만 지금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결선 투표가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하게 돼 있냐면요, 본 투표에서 두 후보가 동률이 나왔어요. 동률이 나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정말 이건 믿을 수가 없으시겠지만은 연장자를 당선을 시킵니다. 예. 쉽지 않죠. 예. 지금 사실 저처럼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계속 살아온 이런 구묘라면은, 그렇지, 장유유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교육을 계속해서 옛날 교육도 받아왔지만은 지금 현대 교육까지 이렇게 받아오면서 또 생각이 또 이렇게 좀 자유롭게 변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구미호다 보니까 장유유서는 장유유서 좋은데 그게 왜 선거에까지 그게 적용이 돼야 되냐고, 이건 공정하지 않아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법이 그렇다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두 후보가 나이까지 똑같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결선 투표제를 진행을 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직선으로 결선 투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만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왜 우리 흔히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이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컷오프를 제가 한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으면 예비 경선에서 또 컷오프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경선 들어가기 전에 컷오프를 했는데 적합 후보가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단수 공천이에요. 예, 무투표 당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단수 공천이고요. 전략 공천은 아예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이제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후보 신청을 뭐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특히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는 아무래도 막 재보궐선거 지역들이 막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후보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사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재보궐선거 지역이 막 생겨났기 때문에 뭐 경선을 칠 시간도 없었죠. 예비 후보 막 받을 그런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뭐지, 일반적인 그 저번 국회의원 선거 생각을 해보면은 예비 후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을 그 시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후보가 그 경선 신청을 했냐 안 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에서 이 지역에 이 후보를 넣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큰 거물급 후보를 이 지역에다 넣어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당에서 그 뭐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넣는다 해가지고 그게 이름이 전략공천이 된 겁니다. 예. 사실 이거는 문제점이 있죠. 예. 이 지역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낙하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그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그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 전략공천이라는 것을 또 만약에 아예 못하게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번 그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후보 어떻게 낼 건데 그런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당 내에서는 원래 전략공천을 많이 했었고, 이 경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그 민주주의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대, 60년대부터 아마 경선을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당들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해왔었던 이런 전략공천도 좀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카드입니다. 정당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의 메인은 지방선거, 그 중에서도 시도지사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들을 이제 경선으로 진행을 하고, 또는 이제 예비 후보들이 다 컷오프 됐다 그러면 이제 단속 공천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살짝 이제 보조선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당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공천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전략공천 때문에 저번 총선에서 예비 후보들, 그러니까 경선에 나가려고 했던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면서 정말 당의 이런 내용들이 몇 번씩 이렇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많이 일어났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 정치계의 이 정치 체계, 이 선거 체계에 참 문제야죠. 이 전략 공천은,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이제 5월 15일 전까지 이제 정당들이 계속해서 공천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정들 이제 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재보궐선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전국 의석 지금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석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 89석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결국 이제 또 한 석을 잃으면서 88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재보궐선거 지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자, 원래는 이제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갑, 부산 북구갑, 울산 남구갑, 그 다음에 광주 광산을까지 진행이 그 지역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경기 안산갑, 충남 공주부여 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을, 그 다음에 제주 부안갑을까지가 이제 그 지역이었었는데, 자, 다시 아까 그 지도를 보면은요, 네, 민주당 쪽에서도 한석이 또 줄었고, 국민의힘도 한석이 또 줄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네, 여기 대구 달성군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원래 추경호 그 후보의 지역이었어요. 예, 추경호 의원의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구시장 그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공천이 됐죠. 지금 공천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도 이제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주 이제 서귀포시, 여기도 지금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또 추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제주 서귀포는 이제 위성군 의원이 원래 있던 지역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됐죠. 공천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지역도 이제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총 재보궐선거 지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에 6이니까 8, 16, 8, 6, 네, 총 14곳이네요. 지금 재보궐선거가 14곳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진짜 진정한 미니 총선이 됐습니다. 네, 정말 거의 시도지사 선거 다음으로 진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지금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제가 사실 이번에 한번 예언을 했잖아요.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거의 미니 총선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고요. 아마 방송사들에서도 저번 지방선거 때처럼 무슨 인천은 계양을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 있잖아요. 그쪽만 지금 출구조사를 진행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안 할 것 같고요. 지금 14곳이나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 지방선거, 그러니까 7회 지방선거 때는 이제, 그때도 한 15곳에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15곳에서 이제 다 출구조사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14곳 방송사에서 출구조사를 다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거 화면을 껐는데,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지역을 제가 격전지로 뽑을 수 있는 지역을 한번 보면은요, 세 곳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부산 북구갑, 그리고 두 번째 경기 평택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방선거 쪽, 이제 대구시장 선거. 이렇게 세 곳이 지금 격전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부산 북구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여기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서 진짜 완전 격전지로 급부상을 하게 된 그런 지역이 지금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이 한동훈 후보의 이제 맞설 이제 후보를 이제 전략 공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하정우 전 AI 그 청와대 AI 수석을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고요. 애초에 지금 그 하정우 수석이 전 수석이죠 이제. 네,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제 여기서 출마를 할 것이냐. 당연히 출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야 사표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어제인가요?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사표 수리가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수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이따가 뉴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상 이쪽 이 부산 북구 갑은 지금 저 뭐야 하정우 전 수석이 지금 후보로 등장할 게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여기는 이제 누가 후보를 낼까인데 사실 여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버리잖아요. 이 북구갑의 후보를 내버리면은 보수 후보가 지금 그러니까 보수의 이 주요 후보가 지금 2명이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국민의힘 후보랑 무소속 한동훈 후보. 사실 무소속 후보라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사실 그렇게 막 크게 주목을 이렇게 받지는 못하는데 하필이면 한동훈 후보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 이 보수 표가 아주 크게 지금 분열이 될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국민님도 여기에 이제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이 전략 공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이 장동혁 대표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후보가 그 입김을 굉장히 크게 받을 만한 이 후보가 이곳에 오기 때문에 사실상 예, 장동혁 대 한동훈 대리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도 이제 5월 15일에 그 정식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수 후보 이제 2파전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누구야 하정우 후보까지 이제 합하면은 이제 3파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거대 양당의 거물급 후보 이렇게 3파전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수 측에서는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부산 북구 갑 지역은요 원래 그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었던 누구죠? 아 갑자기 그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난다. 잠깐만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잠깐만 왜 갑자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어머 야 나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냐 이 사람. 예. 김상욱 후보 예. 씨. 아 김상욱 맞나요? 아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잠깐 헷갈렸나?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부산 북구 다시 제가 정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산 북구 이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보자. 예, 여기가 이제 전재수 의원 그 지역구예요. 예, 맞네. 제가 잠깐 좀 헷갈렸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 맞다. 예. 죄송합니다. 나 오늘 왜 이러냐? 방송도 아까 인터넷도 지금 끊기고 지금 인터넷도 끊기더니 이제 제 뇌도 갑자기 그 활동을 잘 안 하네요. 예. 이상하다. 분명히 지금 나는 영물이라 가지고 인간하고 지금 비슷한 뇌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 옛날 그 어릴 때 뇌로 지금 막 돌아간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하여튼 이 부산 북구가 원래 이 전재수 이 후보, 지금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있던 이 지역인데, 굉장히 좀 이 지역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기가 좀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원래.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 후보들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진짜 해볼 만한 지역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그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는 여기가 좀 험지예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험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이 이쪽 부산 북구갑 쪽이 고향이 되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하정우 수석이 지금 전 수석을 지금 전략공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 여론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거 말고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고, 네, 차기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이 가상 대결을 봤을 때 이 하정우 후보가 이제 35.5%, 한동훈 후보가 28.5%, 박민식 후보, 그러니까 지금 박민식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의 이 전략공천 지금 유력 지금 후보예요. 지금 26%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박민식 후보, 그러니까 지금 이 박민식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전략공천 지금 예상 후보고요. 하정우 후보는 지금 사실상 확정이고요. 한동훈 후보도 사실상 확정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정우 후보가 보수 후보의 이 지금 지지율을 지금 합한 것보다 지금 낮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그렇게 힘을 좀 크게 못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김금식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즘에 하정우 지금 이 후보의 지금 이 지지도가요. 지금 딱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다. 딱 지금 이걸 굳혀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지금 보수 후보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둘이 지금 합하면은 분명히 이 민주당 후보 이걸 넘을 수 있을 텐데, 하정우 후보를 넘을 수가 있는데, 지금 두 후보가 지금 확 나와버린 바람에, 지금 단일화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표가 분산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를 봐도요, 하정우 후보가 44.3%, 이 한동훈 후보가 24.8%, 박민식 후보가 24.6%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냐면은, 한동훈 후보랑 박민식 후보의 이 합친 지지율과 하정우 후보 단독 지지율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진짜 그 보수 후보가 혼자 이렇게 나왔을 때면 진짜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이게 두 사람이 보수 후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표가 분산이 돼버리면서 상당히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사실 일단은 지금 제가 여론조사를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와 관련된 개요도 제가 알려드려야겠네요. 네. 이 조사는요, 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가지고 미디어토마토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이 부산 북구 갑 지역에서 조사를 했고요. 무선 ARS 100%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9%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의 표본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조사 내용만 지금 보면은 어떻게든 지금 단일화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수층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일단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이고 지금 원래 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지금 징계를 받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지금 봤을 때 이것이 그 뭐 당 내에서는 이제 이게 보복성인 징계다. 그러니까 친한계 보복성 징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좀 굉장히 좀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 이 새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 새가 죽지 않은 이 한동훈 후보가 지금 나와 버리면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해졌죠. 사실 서병수 전 의원이 지금 뒤에서 이제 후견인으로 지금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저번에 한동훈 후보가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서병수 후보도 그동안 뭐라 그랬었냐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무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과연 이 장동혁 대표가 그 무공천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사실 여기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무공천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한동훈을 이 보수 차기 이제 보수 이 정치인으로 키워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본인 손으로 본인이 쫓아냈는데 무공천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을 또 키워주는 이런 형태를 취할 리가 없겠죠. 예, 그동안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 태도를 그동안 보았을 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럼 무조건 이제 후보를 낼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후보를 냈어요. 냈는데 그러면 이후에 이제 또 단일화를 할 거냐?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과연 단일화를 할까요? 단일화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 장동혁 대표의 이 스타일, 고집 이런 걸 봤을 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한동훈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은 단일화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도 일단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벌써부터 단일화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다가 일단은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단일화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완주 의지가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또 의심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이 한동훈 후보가 이 부산 북구 갑에 원래 그 연고가 없다가 이번에 이번에 출마를 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여론조사는 뭐 그렇게 죄송해요. 이 여론조사는 사실 막 그렇게 막 중요한 그 여론조사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예. 이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부산 북구갑에서 출마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제 물어본 건데, 이게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치를 보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부산 북구갑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국 유권자들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좀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하여튼 간에 일단은 전국적인 지금 민심으로서는
예,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약간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굴러온 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도 일단 본인의 지금 정치 생명도 여기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은 무조건 완주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도 당장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서 그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 않죠. 예. 뭐 지금 단일화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여론조사 그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것도 개요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2026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을 한 조사입니다. 네, 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 면접으로만 100% 진행을 했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이 단일화 이야기를 지금 꺼낼 수가 없어요. 아니 애초에 장동혁 대표는 단일화에 대한 지금 생각조차 없을 겁니다. 예. 어떻게든 한동훈을 이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글쎄요, 이 민주당 후보를 지금 이기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한동훈 후보를 누르는 게 낫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도 좀 들고요. 약간 물 좀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쪽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과연 결과가 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3파전 지역이 지금 됐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장동혁 대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장동혁 대표 이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 민주당의 이 정청래 대표,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 장동혁 대표, 이 두 대표가 그 언제죠?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옆에 왼쪽에 있는 정청래 대표의 이 동선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4월 1일에 강원도 철원군에 먼저 가가지고 선거 관련 이제 활동을 했고요. 3일에는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서 활동을 했고, 야, 비행기를 이렇게 하루 만에 막 이렇게 타시고 하시네. 4일에 이제 충남 이제 아산에 가서 또 선거 활동 하시고, 6일에 경기 수원 가가지고 활동했고, 그 다음에 8일에 대구, 그 다음에 이제 경북 상주군 가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9일에 이제 전남 광양, 그 다음에 여수, 그 다음에 광주 광역시 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고요. 10일에 전남 담양군 갔고요. 11일에 강릉 갔고요. 12일에 강원 속초, 강원 인제, 강원 춘천으로 이제 갔고요. 13일에 전남 완도 갔고요. 어유야 세상에, 뭐 동선이 그냥 아예 전국 일주를 하시네요. 15일에 부산 가셨고, 18일에 울산이랑 경북 경주시 갔고, 그 다음에 19일에 다시 경기도로 다시 수도권으로 와서 자 20일에 자 충남 보령군 가고, 21일, 22일에 경남 통영으로 이렇게 정말 전국 일주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 일단 1일 자료는 없어요. 3일에 제주를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6일에 인천에서 이제 그 간담회를 가졌죠.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과 이제 간담회를 가졌다가 장동혁 후보가 진짜 정말 온갖 소리 다 듣고 그 상처받고 이제 돌아온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11일부터 20일은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예, 미국에서 예, 뭐 누구랑 이제 뭐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얼마나 중요한 그 분을 만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그 공화당의 주요 그 인사와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차관보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일주가 아니라 미국 일주를 하고 오셨고요. 22일에 강원도 양양으로 가서 자, 활동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사실상 4월 뭐 거의 한 달 동안 예,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전국 일주하는 동안 장동혁 대표는 미국 일주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미국 가서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럴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작 이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가질 때에도 누구를 만났는지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글쎄요, 그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왜 그걸 이야기를 안 하는가 참 여러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막 윤어게인 막 이렇게 지지하는 막 세력 부정선거 막 지지하는 세력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괜히 나라 망치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돌았었는데요. 일단은 뭐 20일에 돌아왔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셨냐면은 차관보와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 기자가 어떤 차관보랑 만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또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보급과 만났다. 그런데 그 차관보급이 누군지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 참 일단 미국 정부 측 공화당 측에서 그 비밀 유지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JTBC가 단독으로 조사를 했어요. 누구를 만났는가. 그 정부 측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장동혁 대표와 이 정부 측 인사가 만난 적이 있느냐. 예, 있다고 합니다. 예.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그 차관보급이랑 만난 거냐. 그래 만났다. 만났다고 일단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 차관보급이 도대체 쟤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죠. 이거는 기밀 유지를 해야 돼가지고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미국 측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잠시만요. 예.
네,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예, 잠깐, 개인적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마이크를 잠깐 껐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JTBC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누구냐, 하니까 미국 측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 게빈 왁스라는 비서실장을 만나고 왔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참 그렇죠. 뭐 본인은 기밀이라고 해서 얘기해줄 수 없다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만나고 온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얘기를 해줬고, 심지어 기밀을 유지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 차관의 비서실장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온 건데, 그게 뭐, 기밀입니까, 그게? 그냥 거기서 무슨 얘기하고 왔는지 그냥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플러스로, 얼마나 성과를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차관보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비서실장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1 야당 당대표가 그냥 국무부에 면담을 요청을 하러 갔는데, 그냥, 그냥 민간단체가 그냥 민원을 그냥 넣어가지고 이거 응대를 하기 위한 그 비서실장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중요한 일정도 아니었고, 그냥 미국에서도 당 대표로서 장동혁 대표를 대우한 것도 아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냥 일개 그냥 개인으로서 그냥 대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동혁 대표가 기밀이라서 얘기를 못한 게 아니라 쪽팔려서 얘기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의문이 지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 아까 처음에 기자들한테 이제 보도자료 냈을 때 차관복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차관보급이다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보 차관보도 아니고 차관 비서실장을 이렇게 만났다는 게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냥 본인의 권위가 실추가 되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얘기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미국의 그 요청에 의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요청을 해가지고 만난 거다 라는 지금 그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네. 참 쉽지 않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이 왁스 비서실장과는 별개로 그 전에 만나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차관복급 국무부 인사가 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MBC의 취재 결과 그 사람마저도 차관보가 아니라 세스 베일리 부차관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세스 베일리 부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서 있었던 이 게빈 왁스 그 비서실장보다는 훨씬 나은 게 적어도 직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사람하고 만난 거는 맞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는 이건 좀 사실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이 차관보급을 만났다라고 한 거는 또 이게 또 거짓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예, 그게 또 짜치는 점이죠. 거기다가 장동혁 대표 본인은 예, 개빈왁스 비서실장, 그것도 당 대표로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일개 개인이 그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만나는 사람을 그냥 응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점이 굉장히 좀 짜치는 점입니다. 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참 여러 가지로 참 패닉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심지어 그 어제였나요?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의 참담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당 대표를 건드는 것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계속 당 대표를 이렇게 건드는 것은 해당 행위를 이렇게 간주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요. 예. 이미 뭐 실추된 그 자리이신데, 이미 뭐 개인의 이미 뭐 당 대표로서 뭐 위신이 뭐 실추된 걸 넘어서서 이미 뭐 개인의 위신까지 지금 실추가 되신 지금 상황이신데, 지금 꿋꿋하게 지금 버티고 계시는 거 보시면은 참 여러 의미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당을 위해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라면 과연 어떤 것이 그 좋은 행동일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당 대표라고 하는 이 권위가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거죠. 책임 없는 쾌락. 글쎄요. 그죠. 책임 없는 쾌락이죠. 한 10일 동안 선거 기간에 그 당 대표라는 그 칭호를 달고 미국 여행 다녀오시고 얼마나 즐거우셨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그 당대표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 국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를 하고 나니까 바로 이제 선거 기간이라 가지고 어디 뭐 쉬지도 못하고 어디 갔다 오지도 못했는데 정말 부럽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뭐 물론 당 대표로서 이게 맞느냐라는 그 비판의 의미도 있긴 했겠지만은 반 정도는 진심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부럽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이게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러웠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비판에 섞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좀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당 대표로서의 그 장동혁 대표의 위신은 이미 추락을 했어요. 지금 뭐 그 자리가 지금 권위 있는 자리도 이제 아닙니다. 예. 지금 뭘 지금 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글쎄요, 지금 이제 당 대표에서 지금 내려오시잖아요. 어차피 지금 내려오실 지금 그 타이밍 이미 놓쳤어요. 어차피 뭐 또 내려오실 지금 생각도 없으신 것 같지만은, 뭐 이제 글쎄요, 저는 이게 더 걱정이에요.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과연 이 선거에 책임을 지고 내려오긴 할 건지. 괜히 또 그 어제 대변인이 그 얘기한 거 보면서 되게 조금 소름이 돋던 게 뭐냐면은, 지금
잠시만요. 또 연결이 끊겼습니다. 예. 지금 연결이 지금 될지 연결이 예, 결국 끊겨가지고 지금 다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나? 잠시만요. 어머, 왜 이래?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씨, 진짜. 지금 연결이 지금 됐을까요? 예. 자, 연결이 지금 다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까지 또 인터넷 상태가 좋다가 또 좀 계속 좀 끊기고 있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아휴, 참. 어쨌든 지금 사실 되게 좀 아까 했던 얘기 다시 이어서 하자면은, 어제 그 대변인이 얘기했던 걸 보면은 지금 당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본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공격하고 있는 지금 당 내부 세력들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보면은 지금 이 장동혁 당대표가 제가 봤을 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거 도저히 그러니까 선거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많이 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내려올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분명히 이거는 후보들이 힘이 없어서 생긴 문제고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 때문에 선거에서 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올 그 이유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좀 소름 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과연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이 과연 어떤 길로 갈 건가. 지금 이 당대표가 본인이 그 정치적인 지금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선거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당대표가 당을 선거 이후에 이끌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그게 좀 굉장히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 부산 북구 갑 지역에 이 한동훈 이 전 대표, 그러니까 후보랑 저는 그래서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다. 한동훈을 찍어 누르고 민주당 후보한테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동훈을 찍어 누르고 말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지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에 이렇게 위신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은 당대표라는 직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소름 끼치죠. 어쨌든 장동혁 대표 이야기랑 부산 북구 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마침 이제 경기 평택을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지나갔네요. 여기는 이제 상당히 꽤 격전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좀 앞서서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짧게 좀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주당 전략공천 한다 그랬죠. 국민의힘 전략공천 한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개혁신당도 전략공천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두 당은 이미 지금 공천을 마쳤습니다. 두 당은 이미 대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후보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자유화혁신의 황교안 대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도 지금 공천이 돼가지고 나와 있죠. 지금 거의 진보당,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석 순서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자유화혁신. 이렇게 지금 6개의 당이 지금 이 경기 평택을에서 지금 맞붙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6파전이에요. 여기는 진짜 격전지예요. 물론 여기서 진짜 이 중량감 있는 이 후보가 보면은 사실상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조국 후보,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랑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가 이제 어느 정도 중량감이 꽤 있는 후보들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량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유화혁신의 황교안 대표, 황교안 후보. 이 후보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량감 있는 후보로 좀 꼽힐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중량감 있는 후보들만으로도 이제 4파전인데, 사실 이제 정치 성향들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다채로운 이런 6파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민주당계, 그 다음에 보수 계열, 그 다음에 극우 계열, 그 다음에 개혁 보수 계열, 그 다음에 진보 계열, 그것도 이제 극좌 계열이죠. 진보당. 이렇게 6개, 거기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어느 정도 좌측에 있다. 민주당보단 좌측이잖아요. 그죠? 좌측에 있는 좌파 계열, 그 다음에 진보 계열, 그 다음에 극좌 계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정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보세요. 극우, 보수, 중도 보수, 민주당계 중도 진보, 그 다음에 진보, 극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정당들이 다 하나씩 한 명씩 후보를 내가지고 후보들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 지역, 이 경기 평택을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연 단일화를 할 수 있을지,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표가 분산되는 걸 막고, 이 보수에서 이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약간 상대를 약간 이렇게 경쟁 상대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수랑 진보가.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보수를 누르고 당선되는 진보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진보 후보를 누르고 나오는 보수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좀 여러 가지 이런 가능성들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있긴 한데요. 자, 이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에 이제 출마를 한다고 그 얘기 나왔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사실, 얘도, 경기 평택을 주민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전국에 거주하는 이 유권자들에게 지금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갤럽이 좀 희한하게 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이걸 왜 전국 단위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 개요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아까 그 뭐야 한동훈 대표 그 뭐지 출마와 관련된 그 질문하고 똑같은 그 뭐지 그 개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자 이제 격전지가 된 곳 대구시장 자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2파전으로 네, 완전히 좁혀졌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재보궐선거 그 지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대구 달성, 여기 원래 추경호 의원이 있던 지역이었는데 대구 그 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공천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재보궐선거 지역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이제 김부겸 후보, 그 다음에 그 어디죠? 저 국민의힘은 이제 추경호 후보, 이렇게 후보 2파전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그래도 지금 김부겸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김부겸 후보한테는 일단 좋은 거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를 봤을 때 김부겸 후보가 50%가 넘는 그런 지지도 지금 보여왔었기 때문에 지금 50%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이제 다른 후보들과의 이 지지도를 이렇게 합해도 사실 이 김부겸 후보를 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아직 선거가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조금 이제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또 이제 민심이 굉장히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이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거 한번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추경호 후보한테 또 이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주호영 그 후보, 그 다음에 이진숙 후보가 결국 그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하기로 했고, 이 두 사람은 일단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서 후보를 이렇게 밀어주겠다, 승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보수 후보를 그 대구가 이제 보수의 그 보루인 상황에서 여기마저 이제 진보 후보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보수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울먹이시던데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나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대구 그 달성군 지역 있잖아요. 이쪽 그 재보궐선거 지역에 아마 이진숙 후보가 전략 공천이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도 아마 당 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이진숙 그 후보한테 그 돌아와라, 그 재보궐선거 자리라도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하기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 대구 달성 지역에. 예. 또 잠시만요. 실제로 좀 이렇게 보면은 대구는 이제 추경호 후보로, 이제 달성구는 이제 그 이진숙 후보로 이렇게 후보를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거 참 희한한 상황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진짜. 그 뭐지? 이 대구시장 이 경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혼란을 겪었던 이 굉장히 크게 혼란을 겪었는데 그 혼란을 이제 딛고 나서 이제 대구 달성군의 이제 이진수 후보가 전략 공천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달성군 이 지역은 이제 추경호 후보한테 주고 후보도 일단 후보도 나왔으니까요. 당선이 된다는 이 가정 하에 그 후보에게 주고 이제 그 달성군의 이제 달성군을 이제 이어갈 이제 정치인으로는 이제 이진수 후보를 이제 선정을 했다. 물론 당선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제 이런 모양새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경기 평택의 지역,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공천이 됐죠. 여기 경기 평택을에 지금 공천이 누가 됐죠? 김용남 후보가 됐죠. 김용남 후보가 되면서 국민의힘도 공천이 됐군요. 예, 유이동 후보가 공천이 됐고요. 이제 사실상 이제 개혁신당 후보만 이제 공천이 되면은 이제 5파전이래. 6파전으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 될 텐데, 여기 이제 김용남 후보가 그 공천이 되기 전에 전략 공천 되기 전에 원래 여기에 그 김용 후보를 이제 넣기로 했었죠. 예. 김용 전 민주연구원 그 위원장 넣기로 했었는데 사실 김용 전 위원장을 지금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컸었죠.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것도 이재명 그 대통령의 그 측근으로서 이재명 그 리스크와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측근으로서 엮여가지고 지금 재판을 지금 받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아직 그 최종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은 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만약에 이게 최종심에서 유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후보직이 박탈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또 여긴 재보궐선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재보궐선거를 했는데 또 해야 되는 이런 리스크가 또 커지고요. 그 중도층의 이 민심을 이제 이렇게 헤아려 봤을 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후보로 지금 꽂아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지금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김용남을 전 의원을 여기다가 지금 김용남 후보를 여기다가 지금 넣게 된 건데, 민주당이 김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복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나는 사법적인 어떤 사법적인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그거는 그렇게 끝까지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야 나중에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일이고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해봤자 사법부에서 유죄 땅땅땅 해버리면은 유죄인 거기 때문에 사법부가 바보도 아니고 예.
어, 하여튼 저 뭐지 그 결과는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 만약에 여기 김용 그 후보를 여기다 꽂았다 하면은 그 예전에 그 강서각 그 보궐선거에서 그 국민의힘의 그 상황이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국민의힘이 져버리고 민주당이 거기에 차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할 수밖에 민주당에 똑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청래 대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한다. 리스크가 있는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용 후보는 이제 배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도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더 이야기할 게 많아요.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은데 오늘 뭐 국제적인 뭐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었는데 참 이런 전쟁 이런 리스크는 또 언제 끝이 날지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오늘 좀 전에 속보 보니까 또 그 코스피가 또 최고치를 또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치 찍고 종가도 최고 찍었다고 그 뉴스가 지금 떠가지고 굉장히 저는 기분이가 좋습니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거든요. 좋습니다. 자, 다음 방송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뭐야 지금 이 여우굴에 다른 이제 제 가족들이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다른 여우들이 없을 때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언제가 될지 그거는 제가 다음에 방송 그 뭐지 상황을 보고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송을 제가 못 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중간중간 이제 글을 올릴 겁니다. 제가 뭐 광역자치단체장,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교육감 관련한 이야기는 다 했지만은 교육의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없잖아요. 교육의원이래. 저 뭐야 지방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는 아마 블로그 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제가 알려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참 계속 이렇게 끊기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바